안녕하세요. 돈이란 뭘까를 생각하며 이 글을 써보려고 해요. 저는 30대 주부이고 언제나 이 채널을 들으며 집안일을 하곤 해요. 저 역시 누군가에게 재밌는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결혼 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너무도 인자하시고 좋았어요. 남편에게 과거가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 얼굴에 고생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전 시어머니에게 정말 잘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아들들밖에 없는 시어머니에게 딸이 되도록 노력했답니다. 같이 살지 않았어도 참으로 행복했던 날들이었어요. 둘째네 결혼할 여자들이고 집에 인사 온단다. 그네네 올 수 있지? 아무래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제가 이것저것 준비할 테니까 어머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힘드신데 괜히 몸 다치세요. 제가 일찍 갈게요. 아니요. 넌 옆에 있어주면 된다. 그래도 결혼할 사람이라는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려. 어쨌든 고맙다. 시어머니의 집과 저희 집이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데리고 올 여자를 맞으러 어머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님은 역시나 막내 며느리를 맞는다며 신이 나서 전부침에 갈비, 잡채, 바리바리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 역시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이 손수 따뜻한 밥을 해먹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의 정성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동서되는 사람이 인사를 왔는데 어머님과 마주치자 기야말 일이 벌어졌고 남편과 시동생마저도 당황하였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곧바로 화색이 돌면서 갑자기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어머님이 아줌마일 줄이야? 어머! 진짜 꿈에도 상상 못했다. 그렇죠? 당신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 어머님이 가정부 했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뭐라고 할까봐? 그래도 잘 사시고 계셨네요. 아줌마 손맛이 그리웠는데 반가워요. 그래. 잘 지냈니? 내가 그때 사모님이랑 사장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깐요. 저희 엄마 아빠가 좀 잘해주셨나요? 그래도 어머님 아들들은 진짜 잘 키우셨네요. 아주버님은 의사에, 둘째 아들은 노무사에. 진짜 대단한데요? 하여튼 아줌마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니깐요. 아우, 자꾸 아줌마라는 말이 입에 붙어서. 천천히 호칭은 바꾸면 되지.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보다. 내 아들이랑 만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러게요. 엄마가 아줌마 한번 만나고 싶어 하긴 했는데 인연이네요. 저희 엄마가 보시면 무슨 말씀을 할까 궁금해요. 시동생이 데리고 인사 온 동서는 예전 어머님이 굉장히 힘든 시절에 파출부를 했던 집의 딸이었어요. 꽤 오랜 시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 어머님을 알아보는 동서였고 어머님을 보자 마음이 엄청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전 동서가 거슬렸습니다. 그래도 시댁이고 옛날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본인이 상전 행세를 했거든요. 그리고 워낙 심성이 착하고 바른 말을 잘 못하시는 어머님이었기에 그저 그런 동서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모습이었어요. 형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간호사셨다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간호사가 의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래도 성공하셨네요. 어디 가서 의사 사모님 대접받고 진짜 좋으시겠어요. 진짜 한 방에 성공했네요.
형수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아, 형수님, 죄송해요. 워낙 사랑만 받고 자라가지고 조금 해맑아요. 이해해 주세요. 아마 악의 없이 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도 속은 굉장히 착한 여자이니 형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세요. 아, 네, 뭐, 제가 가르칠 게 뭐가 있겠나요. 그래도 이제 가족이 됐으니 호칭은 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동서라고 할게. 어머님이 과거에 뭐, 동서네 집에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아줌마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어머님이라고 해버릇해야 해. 어머, 당연하죠. 오늘 저도 놀라고 그랬으니깐요. 근데 형님이라고 벌써부터 기강 잡으시는 거 아니죠? 곤란해요. 기강이라니. 그냥 맞는 말을 한 것뿐이야. 어머님한테 깍듯이 대해줬으면 해. 어머님이 그래도 이 집 제일 어른이시잖아. 형님 댁의 얼굴은 동안 페이스인데 마인드는 꼰대 마인드가 있네요. 알겠어요. 어련히 알아서 할까. 어딘가 모르게 싸한 구석이 있는 동서였어요. 그래도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마음속에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참았고 그렇게 첫 만남은 지나갔습니다. 동서가 돌아간 뒤에 어머님한테 듣기론 마냥 예쁨만 받아서 그런 거니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원래가 누구누구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그런지 동서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본인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걱정은 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둘째네 집에서 한동안 일을 했는데 너 아무렇지 않니? 엄마 때문에 창피하거나 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그게 뭐가 창피한 거라고.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공부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작아질 필요 없어요. 에이구,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넌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잘났는데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너까지 무시당할까봐 그래. 그런 애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조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구성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착한 애예요. 엄마도 오랜 시간 겪어봤으니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를 예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알지. 요즘 뭐 안 착한 애들 어디 있겠니. 그래도 혹시 네 결혼에 엄마가 방해된다면 언제든 얘기해라. 알겠지? 시동생은 동서한테 푹 빠진 것 같아 보였어요. 전 어머님의 입장이 이해가 갔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동서는 저희 집의 식구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서도 어머님은 제인이셨고 사돈네 집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동서와 똑 닮은 성격을 가져 보였어요. 다짜고짜 어머님한테 반말을 찍찍 하셨거든요. 어머, 순찬댁을 여기서 볼 줄이야. 그때 상견례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라니까. 아니 아들을 어쩜 저렇게 잘 키웠어. 우리 집에 걸맞게. 난 그때 아들 공부 잘한다고 얘기는 들었어도 저렇게 잘할 줄은 몰랐지. 그래도 아들들이 엄마가 고생하는 건 알아가지고 저렇게 공부해서 성공한 건가 봐. 순창댁 자식 농사는 성공했다니까. 아, 네, 뭐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제 아들이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은데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뭐 옆에 딱 데리고 있으면서 잘 가르칠게. 순창댁도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아들 인생 핀 거라고 생각해. 지금은 남의 밑에서 일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사무실도 차려주고 대표도 시켜줄 건데 장가 잘 온 거지.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집에 장가 오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이래봐서 알잖아? 동서의 친정 식구들은 시어머니가 본인들이 부리던 가정부였던 걸 알고 은근 무시하며 하대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돈들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어요. 동서는 가만 보니 악랄한 구석이 있었고 본인 남편 앞에선 어머님을 생각하는 척을 하면서 어머님 앞에서는 시종 부리듯 하는 거였답니다. 아, 어머님, 이거 잡채가 너무 짠 거 아니에요? 다시 하세요. 아니, 그때는 손맛이 좋았는데 왜 이리 변했어요? 아이고, 짜냐? 아, 내가 요새 미각이 왔다 갔다 하나벼. 그래, 그럼 다시 해야지. 네가 옛날에도 간은 잘 봤잖니. 어머님은 남의 집 일을 그렇게 하고도 음식 간 하나를 못 맞추세요? 아우, 참. 그리고 전 짠 거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동서,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럼 동서가 해 먹어. 지금 어머님이 우리 내려왔다고 맛있는 거 해주시는 건데. 어머, 제가 뭘요? 그리고 형님, 옛날부터 발끈하는 거, 그거 피해의식인 거 알아요? 혹시 저한테 뭐 피해의식 느끼세요? 내가? 내가 왜 동서한테 피해의식을 느껴? 진짜 동서 말하는 거 글러먹었구나. 사람이 본인을 되돌아봐야지.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나, 하여튼 끼리끼리라더니. 형님이랑 어머님이랑 제 짝이네요. 구질구질한 게. 너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무리 내가 니네 집에서 일을 했기로서니 사람한테 그러면 되니? 그런 마인드 고쳐야 해. 동서의 막말은 선을 넘어버렸고 제가 폭발하려던 찰나 시어머님이 대신해서 동서한테 뭐라고 하였어요. 주방에서 새 여자가 시끌시끌한 느낌이자 시동생이 주방으로 들어왔고 동서는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간질 쇼를 하면서 연기를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형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어머님이랑 안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며느리인데 옛날 일은 다 잊으시고 형님한테 하던 것처럼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서방님 들어오니까 갑자기 눈물쇼 하는 거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또 이런 류의 인간은 처음 보네. 형수님, 말 가려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엄마도 진짜 실망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이랬던 건 이랬던 거지만 지금은 시어머니면 시어머니로서의 품위를 지켜야죠.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면 돼요? 자기야, 그만해. 내가 잘못한 거지 뭐. 난 그냥 어머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편하게 대했는데 어머님은 그게 노여웠나 봐. 본인이 시어머니라면서 날 막 겁박하는데 이런 적 처음이야. 그리고 형님까지 합세해서 너무 무서웠어.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너희 그냥 올라가라. 어차피 내가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게 네 귀에 들리겠니? 얼른 돌아가. 엄마 진짜 그러지 마요. 아무리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했다고 하더라도 난 내 식구한테 이러는 거 못 참으니까. 자기야, 가자. 그렇게 동서의 눈물쇼에 넘어간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바탕 주방에 주저앉아 우셨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서럽고 힘드셨으면 저럴까 싶은 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한참 시어머니의 넋두리를 들어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 또한 저에게 한 소리 하였습니다.
남자는 다 똑같은 동물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았죠. 네가 형님 됐다고 재수씨 기강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 너 때문에 안 그러던 엄마도 그러는 거잖아. 둘째가 오죽하면 엄마한테 퍼붓고 집으로 가겠어? 괜히 엄마 부추기면서 재수씨 잡으려 들지 마. 진짜 그런 거 보기 안 좋으니까. 아니, 무슨 내가 동서를 잡아. 그리고 나한테 이유를 물어봐야지. 다짜고짜 잡지 말라니? 그리고 당신 재수씨, 내가 잡는다고 절대 잡힐 인간 아니거든? 어머님한테 하는 걸 못 봐서 그래. 사람을 얼마나 하대하고 무시하던지, 어머님이 그 집에서 일할 때 어떤 대우받고 일했는지 안 봐도 훤하더라. 아들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진짜 맞는 말이다 정말. 뭐가? 재수씨 참하고 착하더구먼. 여자들이 이상한 거지. 하여튼 너 집에 분란 만들지 말고 재수씨랑 좀 잘 지내봐. 남자들은 이미 동서의 눈물쇼에 한바탕 넘어간 것 같았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마인드로 동서를 경계해야겠다 싶었고,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일에 대해서 사과하려나 싶어 전 동서를 만나러 나갔어요. 동서, 어쩐 일이야? 그날 일에 대해 뭐 그래도 미안함은 느끼고 있나 보지? 어머님 그날 엄청 우셨어. 당장 사과드려. 아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 뵙자고 한 거예요. 솔직히 형님도 뭐 제 레벨이랑 당연히 다르고 어머님이야 말할 것도 없죠. 가정부 출신. 전 사실 이런 하류층 사람들이랑 어울려 본 적이 없거든요. 제 주변에도 다 의사천지인데 형님 같은 간호사는 처음이에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의사니 제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형님이랑은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제 제안 받아들이시겠어요? 전 어머님같이 가정부 출신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못 참아요. 제 말 무슨 뜻인 줄 알죠? 형님도 그러니 어머님 편 그만 서고 제 편에 서서 저희가 이 집 기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완전 사이코 아니야? 야, 뭐? 하류층? 네 잘난 남편 그렇게 잘나게 만들어준 게 시어머니야. 근데 그걸 모르고 네가 기강을 잡고 싶어? 너 사람 잘못 봤다. 네가 그러면 내가 응 그래 동서 그럴게. 이럴 줄 알았나 본데 천만의 말씀이야. 전 그리고 바로 동서에게 카페에 있는 물을 뿌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손이 떨렸고 동서는 물을 맞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오늘로써 동서는 정말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 당장에 시동생은 저에게 전화를 하고 처음으로 형수님이 아닌 남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진짜 너무하네요. 손아래 동서 그냥 귀엽게 봐주실 것이지. 물까지 뿌려대며 그렇게 형님 노릇 하고 싶었어요? 제가 형수님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가뜩이나 오냐오냐 자라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데 오늘 얼마나 놀랬는 줄 아세요? 서방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지금은 그렇게 옆에서 이간질쇼에 놀아나지만 나중에 모든 사실을 직시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해지네요. 저도 서방님이 이렇게 감정에 앞서서 진위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따지시는 분인 줄 정말 몰랐어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동서와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하고 싶었지만 동서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전 동서를 마주할 일을 많이 만들지 않고 피했어요. 그렇게 설이 다가옴에 따라 동서를 마주할 일이 생기고야 말았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남편은 의사였기에
그날 당직 근무를 하여 시댁에 같이 내려가지 못했고 전 혼자 시댁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기한길이라 그런지 어마어마하게 차가 막혀서 설 명절날 거의 10시간 만에 순창에 있는 시댁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혼자 외로이 전을 부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온다고 하던데 연락이 통 안 되는구나. 둘째는 전화가 아예 꺼져 있고 새아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고가 났는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 하니까 먼저 하고 있었어. 네가 전화 좀 해봐라. 내 전화는 통 받지를 않아. 뭔 일이 난 건지. 그러게요. 저한테 빨리 와야 한다고 그렇게 성화를 떨던 동서였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이라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말을 뒤로하고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니 역시나 전원이 꺼져 있었고 동서에게 전화를 하니 제깍 받았어요. 뭔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전화를 받는 동서였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나온 말들이 정말 저의 뚜껑을 열리게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들 가족여행 마라도 놀러 왔으니까 저는 두 분이서 부쳐먹고 연락하지 마세요. 솔직히 10원 한 장 보태주지 않는 시댁에 가서 제가 굳이 전 부치고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이랑 마라도 왔으니까 연락 마세요. 이희한텐 제가 알아서 잘 둘러대고 설명했으니까 이제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두 분이 짝짝꿍 잘 맞으시니 잘해보세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일부러 시어머니랑 나랑 이렇게 두고 서방님 꼬셔서 네 가족이랑 놀러 갔다는 게 말이 되니? 왜 안 되죠?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급 안 맞는 시댁 전 못 가니까 두 분이 잘해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동서는 전화를 끊었고 너무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순둥순둥 하시던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서의 목소리에 크게 분개하셨는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고 그 이후 나마저 경악할 복수를 시원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어머님께서 시원한 반격을 해주시니 역시 우리 어머님 한 방이 있구나 싶었어요. 어미야,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런데 저것들 밟으러 마라도 가야겠다. 너도 얼른 같이 갈채비 하자. 네? 마라도를요? 네, 어머님이 가자고 하면 가야죠. 그런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일단 청심환이라도 드세요. 저흰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바로 제주도로 날아가 마라도행 배를 탔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밀어붙이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마라도에 도착하여 한참을 걷다 보니 바로 보이더라고요. 동선의 식구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말이죠.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동선은 활짝 웃고 있었고 시동생은 바보같이 그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엄마. 형수님.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번 설에 형수님도 못 온다고 하고 엄마도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신다더니. 동서가 그렇게 얘기했군요. 서방님 바보예요? 어쩜 그렇게 어머님을 모르세요? 모른 척하고 싶었던 건지 아님 진짜 바보같이 몰랐던 건지는 몰라도 만약 어머님이 여행을 가신다고 했으면 연락 한 번을 안 해보시는 게 말이 되나요? 그저 동서 말만 듣고 어머님을 등한시 한 거냐고요. 그렇게 동서네 집 돈이 좋나요? 동서도 말해봐. 왜 거짓말을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시동생에겐 어머님이 놀러 가시기로 해서 설에 내려오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동서였어요.
하지만 전 그걸 고지고대로 믿은 무심한 시동생에게 더욱 실망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본인 부인이라고 하지만 어쩜 그렇게 어머님께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 저 역시 시동생을 보자마자 싸붙이고 말았어요. 제가 언제... 여보, 형님 이상해. 어머님, 잘 오셨어요. 저희 식구끼리 먹으려 했는데 어머님도 좀 드세요. 그리고 어머님이랑 형님은 저 잠깐 따로 볼까요? 괜히 여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 낼 필요 없잖아요. 짜장면 너나 처먹어. 이 나쁜 것. 가족끼리 이사단 내놓고 넌 지금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 뭐? 형님이랑 둘이서 전을 부쳐 먹어? 애가 어쩜 이리도 못 배우고 못돼 먹었어? 사돈들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딸이 그런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일러줘야죠. 제가 지금 설마 저희 집에 와서 전 안 부쳤다고 이러시는 줄 아세요? 얘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네 남편을 그렇게 우리랑 갈라놓게 하니 좋으냐? 우리가 너한테 뭔 죄를 줬길래 이래? 설마 내가 파출부 출신이라서 그러니? 어머님은 이 말을 마치고 그동안 동서가 했던 행동들을 시동생에게 모두 일러주었고 시동생의 얼굴은 일그러져 갔습니다. 여우한테 속아 모든 말을 다 믿었는데 시어머니가 해준 얘기에 시동생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시동생이 동서에게 따지려고 하자 갑자기 동서의 어머니, 즉 사돈이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또다시 하대를 하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저런 집안이 있나 싶었어요. 아니, 순창댁! 지금 감히 나 가르쳐? 우리 딸이 말아도 오고 싶어서 그런 건데 지금 순창댁이 잔소리 할 일이야? 장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순창댁이라뇨? 예전에 일하셨지만 지금은 엄연한 사돈인데. 사돈? 그럴 급이나 되고? 자네 학벌이랑 직업이 좋아서 허락한 거지. 어디 순창댁을 우리 사돈이래? 일에서 없는 것들 걷어주면 뭔가 대등하다고 생각한다니까. 내가 이래서 거지 같은 것들이랑은 상종을 안 하는데 참.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사돈의 머리채를 잡았고 동서는 시어머니를 떼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저 역시 그런 동서를 떼내기 위해 머리채를 휘어잡고 맞대맛으로 싸우게 됐답니다. 한참 머리채를 흔들다 보니 다들 지쳐 나가 떨어졌고 시동생은 이 싸움을 말리다가 결심을 했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시어머니 또한 합세를 하여 집안을 박살내었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지금 일궈낸 해서 직원들끼리 파업하려고 하는 건 아세요? 제가 노무사로서 그 직원들 편에 서서 이제 장인어른에게 대적하렵니다. 이제 장인어른도 아니죠. 당신은 딱 기다려. 이혼소장 날아갈 거니까. 아니, 지금 우릴 압박해? 너 노무사라고 지금 뻐기는 거야? 네가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노무사 사무실 차려주는 건 일도 아닌데 사무실 갖기 싫은가 보지? 평생 남 밑에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집값게 노무사면 노무사지. 어디 우리 집안에 비벼? 꼴랑 10평짜리 사무실 차려주려고 하는 걸로 유세 떨지 마요. 그깟 거 나도 차릴 수 있어. 무슨 엄청난 재벌이라고 나대. 그리고 막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 따지면 당신 딸이 지금 나한테 한참 미치는 거 아닌가? 꼴랑 지방대 나와서 입시미술 강사나 하는 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소기업 당신네 회사. 내가 그동안 파출부로 일하면서 당했던 모든 것들까지 매스컴에 고발할 거야. 직원들 노조 파업에 갑질 사장 부부까지 어디 한번 잘 견뎌봐. 그래도 우리 아들이 사랑한다고 하니
부모로서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한 마음에 결혼까지 시켰더니 우리 집안을 쥐었다 폈다 하려고 대릴 사이를 들인 거였구만. 가만 안 둘 테니 그리 알아. 이 모든 사태는 당신들이 만든 거야. 알겠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지 엄마 아빠 꼭 닮아서 못돼 처먹었어 아주. 그리고 집안을 자꾸 들먹이니 나도 대학 좀 들먹여야겠다. 우리 큰애는 유능한 간호사에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온 수재고 우리 아들들도 다 서울대 고려대 출신이야. 근데 넌 뭐냐? 이름도 모르는 지잡대 나와가지고 집안 믿고 우리를 하대해? 정신 나간 것 같으니라고. 꼴랑 알바나 하면서 지네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 집을 천대해. 절대 다신 못 받아들여. 그 말을 뒤로하고 저희는 다시 육지로 잘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회사 직원들을 만나면서 노조 파업에 관해서 도움을 많이 주었고, 시어머니는 파출부를 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사장 부부를 고발하였어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없는지라 작은 신문회사 기사를 만나 인터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직원들의 노조 파업 때문에 회사는 중단이 되고 사장 부부는 갑질 부부라고 업계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동서는 결국 시동생에게 위자료를 주며 이혼을 당하고 말았어요.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우리 뒤통수를 쳐? 내가 너를 그 구질구질한 데서 구제해 주려 했더니 감히 우리를 뭘로 보고 이리 대? 이게 어디서 또 입을 놀려? 사람한테 급이 어디 있니? 그냥 겨우 회사 운영하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잘난 집안이라고. 그리고 딸내미 미술 시켰다고 나댔는데 결국엔 지금 입시 강사 아닌가? 그것도 알바자리로 몇 시간. 그래놓고 무슨 우리 아들을 감히 데릴 사이를 들이려 해? 아들이 좋다니 참았는데 이젠 아니라고 하니 막말 좀 해야겠다. 다 끝난 마당이지만 네 딸 교육 잘 시켜.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집안 빽만 믿고 뭘 저렇게 나대는지 우스워 죽겠다니까. 순창댁, 감히 우리 딸을 모욕해?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나한테 순창댁이 감히 막말을 해? 아우, 혈압 올라. 감이라는 말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랍니다, 아주머니. 내가 예전에 파출부로 일했던 순창댁 갔나 본데 이젠 아니거든. 내가 이렇게 잘난 아들들을 두고 당신한테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꼴랑 회사 그것 하나 운영하면서 잘도 나댄다니까. 동서와 시동생이 이혼하는 날, 이렇게 시어머니는 울분을 토하셨고 결국 마지막으로 저와 시어머니가 동서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동서는 이혼은 끝까지 하기 싫었는지 법원 앞에서도 시동생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차마 시동생에게 다가서지 못하더라고요. 갑질녀의 최후였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보고 자란 게 부모들이 남들한테 갑질하는 모습만 보고 자랐으니 시집을 와도 시댁에서 갑질을 부리다가 일을 이렇게 만든 동서였던 거예요. 미안하다. 해준 것도 없어서 아마 우리가 잘 살았다면 저 집안에서 널 저렇게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죄송해요. 여자의 눈이 돌아서 엄마까지 등한시 하려고 하더니 진짜 죄송해요. 할 말이 없어요. 입에 발린 말만 들으면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도 서방님한테 막말한 거 사과할게요. 동생 같아서 너무 답답해서 그랬네요. 그동안 동서 이간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형수님한테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 옆에서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악랄한 여자는 최후를 맞이했어요. 파업도 잠시, 다시 회사원들은 회사에 돌아가 일을 했지만 동서의 아버지는 그때 파업이 충격적이었던지 전문 경영인으로 대체를 하여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업계에서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던지라 인력난이 보통이 아니라고 했어요. 회사원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그 회사를 거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나버린 거였죠. 별로 안타깝진 않고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참 고소했어요. 그리고 동서도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여자였지만 결국 끝은 이혼녀가 되어 위자료까지 주고 나자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난 척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건선징악의 결말을 맞은 것이고 몇 개월이 지나 시동생은 본인의 힘으로 노무사 사무실을 차려 이름을 널리 알려 그래도 곳곳에서 많이 찾아주는 이들이 생겼어요. 동서도 그 소문을 들었는지 몇 개월 만에 시동생에게 연락을 하여 그동안 본인의 잘못을 일일이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그 문자를 읽고 바로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시동생 입에서 듣는데 너무 고소했어요. 정말 본인을 돌아보지 못하고 남한테 갑질하는 동서가 많은 걸 배웠기를 바랬고요. 이제 여자 보는 눈 좀 기르려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꼭 마음에 드는 여자로 데리고 올게요. 기대하세요. 엄마는 네가 좋으면 상관없지만 너까지 무시하지 않는 여자였으면 좋겠다 싶어. 엄마는 그거 하나면 된다. 우리 가족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봐요. 저도 우리 가족이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테니까요. 그날 나도 순창에 내려갔어야 했는데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하여튼 남자들이 잘못이었다 싶어. 이제 나랑 동생이랑 당신이랑 엄마 말 무조건 잘 믿고 잘 들을 테니까 지켜봐줘. 엄마 죄송했어요.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우리 잘 살아보자. 저희 가족은 더더욱 행복해졌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시동생은 남편이 소개해준 레지던트를 만나 재혼을 하였고 저도 잘 아는 레지던트였기에 오히려 저희 가족은 더 돈독해졌답니다. 시어머니 또한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잘 지내는 모습이 제일 행복한 일이라며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번 겨울에 온 가족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 마라도를 간 게 마지막 여행이었는데 이번엔 좋은 일로 가는 제주도이니만큼 너무 설레고 행복하답니다. 중간에 똥물이 들어와 물을 흐릴 뻔했지만 다시금 바로잡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서로를 위하고 오히려 서로 배려를 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가족이 되었고 이게 가족이다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건선징악은 반드시 올 거니 용기 잃지 마세요. 제가 좋은 기운 팍팍 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몸조리는 끝난 상태고 정신없던 상황도 마무리가 돼서 잠깐 여유가 생긴 김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안 좋은 경험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 집안에서는 최대한 좋게 상황을 마무리하길 원하지만 저는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없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 결국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자존심을 절대로 굽히지 않던 형님이 저에게 무릎까지 꿇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 형님이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었는데 몇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저도 형님 대접을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최대한 좋게 넘어갔지만
몇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상대하고 싶지 않았고 이런 태도가 형님의 눈에도 거슬렸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웃긴 게 가족들 앞에선 저를 대할 때 싫은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저와 단둘이 있거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옆에서 도와주지는 않고 한마디씩 던지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저를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는데 되돌아온 답변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 싫은데 이유가 있냐면서 제가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는 건 가족 간의 불화를 키우는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형님은 자기 눈에 한 번 아닌 사람은 평생 아니라면서 저와 좋은 사이가 될 수 없을 거라는 말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를 시켰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아예 그냥 무시를 했어요.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생각했고 이 문제로 형님과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형님이 저를 막대하는데 제가 형님한테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형님과 둘만 있게 되는 자리는 최대한 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런 행동이 눈에 거슬렸는지 형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동서, 지금 나 무시해? 왜 내가 시키는 걸 하지 않는 거야? 이제는 아예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한번 뒤집어 엎어봐야 정신 차리겠어? 형님이 시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은 것뿐인데요. 왜 저한테 지시만 하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모임 있을 때마다 저를 막 부려먹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저보다 손윗 사람이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보기 안 좋네요. 형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형님이나 저나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뭐라고? 동서랑 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정말 말 웃기게 하네. 지금까지 나를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식모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과 비교해? 식모딸이 어때서요? 형님 집안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를 함부로 대하는데요? 저야 먹고 자고 싸는 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좀 잘 산다고 해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는 형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지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지 않아요.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한마디도 안 지고 형님의 말을 받아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방문을 두드리길래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방문을 열고 저 먼저 나왔는데 형님은 저를 끝까지 노려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제 어디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길래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와 형님 사이가 신경이 쓰였는지 방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어보길래 인사 왔을 때부터 형님이 저를 대한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어요. 계속 참고 살아봤자 저에게 득이 되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가 뱃속의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 전부 털어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형님과의 문제에 대해 설명한 뒤 당분간 시댁 모임은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임신한 제가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게 되자 시모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떤 상황인지 시모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몸이 별로 좋지 않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형님과 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식구들을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 시댁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보통 결혼하면 시모에게 시달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시모가 아닌 형님에게 시달려서 상당히 골치가 아팠어요. 집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형님과의 관계를 좋게 풀어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계속 시댁을 가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되자 형님한테 전화가 오게 되었네요. 안 받아도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다른 일로 전화를 했을까봐 어쩔 수 없이 받긴 했는데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언제까지 집에만 박혀 있을 거야? 동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 생각 안 해봤어? 적당히 쉬었으면 모임은 참석해야지. 나 임신했을 땐 쉬는 게 있었는지 알아? 어쩜 동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냐?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전부 다 때려치워.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참석해. 아직 어머님 댁에 갈 생각 없어요. 형님 말 들을 이유 없고요. 어머님한테 아랫배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최대한 푹 쉬고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오라고 하셨거든요. 괜히 형님이 억지로 더 불러서 일 시켜 먹었다가 뱃속의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일 조금 했다고 유산됐으면 나는 벌써 10번은 유산했겠다.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이번 주 주말에는 무조건 내려와서 일 좀 도와야 할 거야. 우리 그이 귀 빠진 날이거든.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도 저 좀 전에 아주버님과 전화통화 있었는데 제가 요즘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뱃속의 아이가 먼저라고 집에서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저를 걱정해 주는데 형님은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계속 전화 붙잡고 있으면 전자파 때문에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만 끊을게요. 그럼 주말에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드세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미리 전화통화로 뱃속의 아이 때문에 시댁에 못 갈 것 같다고 미리 얘기해 두었다는 말에 당황했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길래 형님과의 통화를 급하게 마무리 지어 버렸습니다. 이미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은 마당에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려먹으려는 형님의 심보가 상당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저도 더는 잘 보일 필요 없다 생각해 형님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자 형님은 그런 저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저도 그동안 할 만큼 했었기 때문에 힘들게 관계 유지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모와 형님네 애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몸은 좀 어떠니? 요즘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돼서 잠깐 틀렸다. 못 본 사이에 살이 쏙 빠졌네. 입덧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더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 오늘 만든 음식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네가 그랬잖아. 잡채랑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양을 좀 많이 했거든. 한동안 먹을 수 있을 거다. 어머님, 잠시만요. 아니 이거 저희 먹으려고 싸둔 건데 왜 동서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갈비찜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 허락 없이 주는 건 아니죠. 내가 만든 음식을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되는 거니? 너는 아까 갈비찜 한 솥을 먹었잖아. 나는 아까 네가 갈비찜을 환장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고 돼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온 줄 알았다.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혼자만 배 터지게 먹고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작은 며느리는 생각 안 나디? 지금은 입덧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럴 때 먹지 못한 음식 입에 우겨 넣어야 되는 거야. 지금이 제일 많이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이것도 지나가니까 힘들어도 한 숟갈 떠보도록 하자. 예, 가서 갈비찜 좀 데우고 이거 잡채도 다시 좀 데워서 가지고 와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서 이렇게 입덧이 심한가? 큰며느리가 임신했을 땐 딸이었는데 입덧 한 번 안 했었거든. 내 느낌상 이건 분명 아들인 게 확실한 것 같다. 우리 집안에도 이제야 아들 손자 얼굴 볼 수 있나 보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잡채까지 동수한테 주면 저희 가족은 뭐 먹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할 텐데 그냥 저희가 가져갈게요.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벌써 음식 다 데워서 가지고 왔겠다. 너 계속 불만 가질 거야? 시샘할 걸 시샘해. 나불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너는 어떻게 매사가 항상 불만이야? 갑자기 찾아오신 시모 덕분에 입덧이 심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제가 갈비찜과 잡채를 먹는 거에 대해 조금의 불만도 없었고 아이가 우선이라며 제 몸을 먼저 걱정해 줬는데 형님은 예상했던 대로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입덧하면 먹었던 음식 전부 다 토해낼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모는 결국 형님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자 이 모든 불화가 저 때문에 시작됐다고 형님도 시모의 말에 대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불만이 많은 줄 아세요? 어머님이 동서만 챙기고 있잖아요. 저는 딸만 둘이라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런 급 떨어지는 식모딸을 저희 집 식구로 들인 건데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 겨우 허락받았었는데 왜 동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허락해 준 거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동서 임신했다고 저 먹으라고 싸주신 줄 알았던 갈비찜에 잡채까지 전부 다 털어서 동서 주고 정말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너 첫 임신 때 이렇게 안 해줬니? 그리고 내가 언제 손녀딸 낳았다고 차별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손녀들한테 사랑을 줬는데도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내 입에서 언제 너한테 아들 손자 낳아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네가 그냥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격지심에 그런 건 아니고 너는 첫째나 둘째나 입덧 한번 해봤니? 나는 아들 둘 낳으면서 입덧을 막 달 때까지 경험을 했던 터라 작은 애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 한 건데 이 정도로 불만을 가지면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아? 쓸데없이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말고 불만 가질 거면 너는 차에나 있어라. 아, 그래. 지금은 우리 어머니 말 듣는 게 좋겠어. 나도 요즘 어머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당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은데 일단 화 좀 가라앉히게 차에 먼저 가 있어. 여기서 더 화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어. 재수씨,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식기 전에 밥부터 먹어요. 이 사람이 요즘 많이 예민한가 봐요. 동서, 어머님 앞에서 왜 착한 척하고 그래? 원래 모습이 어떤지 가족들 앞에서 보여줘봐. 동서, 나랑 단둘이 있을 때 잡아먹을 듯이 엄청 대들잖아. 형수님, 계속 이럴 거예요? 아, 저희 엄마가 그만 좀 하라잖아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너무하시네. 형, 상황도 안 좋아지기 전에 형수님이랑 그만 가줘. 이건 내가 알아서 나갈 거야. 나는 뭐 여기가 좋아서 얼굴 뒤밀고 들어왔는지 알아? 이딴 집구석에 며느리 될 생각 나도 없다고. 형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에게 대들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좋게 지내면 되는 거고 시모가 형님을 함부로 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입덧하는 제 편을 들어줬다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아주버님한테 막말을 쏟아내곤 집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결국 형님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었는데 시몬은 처음에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고민을 했었지만 아주버님한테 진심인 것 같아 서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허락을 해줬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면서 점점 더 형님의 개팍해지는 성격이 신경이 쓰였는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부터 텃세 부리듯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형님은 저를 함부로 대했고 이 문제로 집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몬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형님의 분노치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가족들은 저에게 더욱더 조심하라고 배려해 주었고 시몬은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몸 관리에 신경을 써줬어요. 그리고 시댁 모임이 있을 때도 제가 배가 많이 부르게 되자 일손을 돕지 않고 쉬고만 있었는데 이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형님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때 또다시 문제를 터뜨려 버렸네요. 입덧도 많이 줄었으니 지금부터 몸을 잘 관리해야 출산할 때 힘들지 않을 거야. 적당히 운동도 좀 해야 된다. 살만 찌면 아이 낳을 때 많이 힘들거든. 참나, 힘주면 그냥 나오는 거지. 그렇게까지 얘기해 줄 필요 있어요? 저 출산할 때는 그런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으시면서 동서는 아들을 가졌다고 엄청 신경 써주고 아껴주시네요. 서러워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밥 먹는 데까지 그래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한 번 더 임신할 걸 그랬어요. 당신 자궁경부암 수술 받아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걸 알면서 왜 또 그래? 오늘 나랑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기로 했었으면서 또 시작이야? 당신도 지금 봐봐. 동서 뱃속의 아들을 부러워하고 있잖아? 내가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있겠어? 차라리 나 혼자였을 땐 신경이 안 쓰였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전부 동서 편에서만 얘기하잖아. 나도 아들을 낳고 싶었다고. 이런 관심 받고 싶었는데 내 몸이 이런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너한테 눈치 준 사람 아무도 없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너한테 언제나 한결같았다. 오히려 네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데 얼굴 볼 때마다 이럴 거야? 수술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면서 언제까지 이럴 거야? 큰며느리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런 것 같네. 본인도 아들을 낳고 싶은데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으니 그만 넘어가 주자고. 이참에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확 유산되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 아이들한테까지 관심을 안 가질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싶지도 않은데 차라리 유산되는 게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저는 집안도 나쁘지 않고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는데 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서 집안은 가진 것도 없고 식모일이나 하는 그런 집안의 딸인데 격떨어지게 왜 결혼을 허락해서 저를 입바닥까지 깎아내리는 건데요? 저보다 잘난 여자가 들어왔다면 이렇게까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고 제가 싫다 해도 어떻게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 수술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돼서 우울증 온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형님의 막말에 가족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고 형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해도 임신하고 있는 저에게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었습니다. 형님은 아무래도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았을 때 암의 위치가 안 좋아서 자궁을 드러냈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를 우울증이 심각하게 온 것 같아 보였어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관심을 받다가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임신했는데 아들이라는 게 형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 형님의 충격 발언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모는 제가 왜 나가냐면서 형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받고 상황이 안 좋아도 가족들끼리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 있는데 형님은 도가 지나쳤다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형님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받은 충격 때문에 한참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아 심장이 두근거렸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랫배에 통증까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배를 움켜쥐자 시모는 방 안에 눕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과 함께 저를 부축해 주셨는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터져 버렸습니다. 시부모님 집은 주택인데 밖에서 형님이 주먹만한 돌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형님의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고 만에 하나 돌이 제 배 위로 날아 들어왔다면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방문을 열고 들어온 시부는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는 집 밖으로 나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저는 남편과 시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결국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조기 진통이 오기 시작하더니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출산을 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아이한테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저는 문제가 커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모와 엄마의 도움을 받아 몸조리를 받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 며칠 잠잠했던 형님이 또다시 문제를 터뜨려 버렸네요. 식모 일을 하시던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형님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저는 형님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붙어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느끼고 있던 불안함을 젖을 먹던 아이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아이를 출산했다길래 축하도 해줄 겸 해서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얼어 있어? 내가 뭐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 거야? 저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도 동서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잠깐 얼굴 보고 얘기 좀 하려고 찾아온 거야. 동서가 출산했는데 그래도 선물 하나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선물이면 좋을 것 같아. 고민하다가 출산 직후엔 모유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미역국이 좋을 것 같아 내가 맛있게 끓여왔거든.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분명 출입 못하게 미리 얘기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형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출산하고 몸조리할 때 여기 특실을 이용했었어.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 이곳을 2번이나 이용했겠지. 다른 특실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같은 병동을 쓰고 있네. 거지 같은 집안 딸이 귀여워서 내가 받을 사랑을 너까짓게 다 뺏어가게 내가 놔둘 줄 알았어? 여기 비상계단으로 올라오면 특실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몰랐지? 보통은 입구에서 들어오니 간호사들도 신경을 못 썼겠지. 동서만 없으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가족들에게 관심받을 수 있고 우리 애들도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어. 그 아이 때문에 내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거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 이거 내가 아주 펄펄 끓여온
미역국이거든? 그래도 동서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맛은 봐야 하지 않겠어? 형님은 보온병을 꺼내 들어 뚜껑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전화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이런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엄마는 곧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님이 들고 있던 보온병 속에 담긴 미역국을 제 아이한테 부어버리려 하길래 급하게 몸을 감싸 아이를 품 안에 안았어요. 형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머리 위로 뜨거운 미역국을 부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부원장인 시모가 급하게 달려와 형님이 들고 있던 보온병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린 뒤 형님을 끌어내 사정없이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뒤이어 간호사들이 상태가 안 좋은 저를 보고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고 시부 또한 뒤늦게 병동문을 열어 상황 파악을 한 뒤 급하게 호출해 저를 응급실로 이송시켰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는지 다친 곳은 없다는 말을 시부를 통해 전달받긴 했지만 저는 형님이 부은 뜨거운 미역국 때문에 화상을 입어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었죠. 시모가 산부인과 부원장으로 계시다 보니 이 병원에서 형님도 출산을 했던 터라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법적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대처가 늦었다면 아이한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겨졌을 테고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형님은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며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현재의 상황을 겪고도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법적 처벌을 요구했고 형님네의 가족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으로 무거워질 죄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 때문에 입게 된 화상 자국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저보고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라곤 하지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죗값 받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법정에선 현재 정신병으로 인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항소 진행했습니다. 저에게 준 상처가 고작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게 더 화가 나네요. 형님네 부모님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용서를 구하시다가 돌아가세요. 선처를 부탁한다곤 하지만 저는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형님이 저와 좋게 해결하고 싶다면서 무릎 꿇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거짓된 행동 같아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수를 쓰고 있는 행동이 눈에 환하네요. 이 문제로 최근에 아주버님은 아이들한테까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형님과 끝내 이혼까지 한 상태입니다. 더는 저희 집안의 식구가 아니게 되었죠. 이번 일을 통해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님의 악함은 죄를 뉘우쳤다는 말을 입 밖으로 뱉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번 항소로 더 많은 징역을 살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들리는 말로는 형님의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됐다는데 저에게 그런 말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길인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동서가 사업을 하면서부터 시모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저보다 늦게 결혼한 동서가 남편보다도 나이가 많아 시동생과의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혼을 심각하게 반대를 했었죠. 동서는 남편보다 2살 많았고 시동생과는 5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저도 남편보다 3살 연상이기 때문에 시모는 또 연상이라며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었지만 시동생의 설득 끝에 결국 서로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서가 마음에 안 들었었는지 표현을 많이 안 하셨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막대하며 상처를 주고 있었죠. 알고 보니 저는 일도 안 하는 주부이지만 동서는 회사를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 잘 풀리게 되면서 월 900 정도의 순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성은 꽤 높은 편이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 동서의 사업은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시모가 동서에게 거는 기대가 커졌고 저에게는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셨어요. 처음 몇 번은 서운해도 참고 넘어갔었는데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자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불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시모와 얼굴을 붉히게 되면서 안 좋은 감정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되자 서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시모 눈치를 보면서 동서가 저녁 준비를 위해 숭늉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발이 꼬였는지 넘어짐과 동시에 숭늉이 담겨있던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놀란 시모는 동서한테 달려가 괜찮냐면서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이곳저곳을 살피고 계셨어요. 저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많이 놀란 상태였지만 바닥에 엎어진 숭늉을 처리하기 위해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훔치고 있는데 시모가 그런 저를 노려보시더니 갑자기 발길질을 하셨어요. 쪼그려 앉아 있다가 시모가 뒤에서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저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철푸덕 넘어지면서 얼굴이 그대로 고꾸라져 버리고 말았죠. 얼굴과 온몸은 숭늉으로 뒤덮여져 버렸고 저는 짜증 섞인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뭐 하시는 거냐고 벌떡 일어나 시모를 노려보며 화를 내자 갑자기 제 뺨을 내려치시더니 동서는 밖에서 큰일을 하는데 숭늉 그릇을 나르게 했다고 말리지 못한 제 탓이라며 이 모든 일들이 저로 인해 생기게 된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으셨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저도 시모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말았죠. 너는 정신이 있니 없니? 숭늉 그릇이 무거운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쳐다만 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이런 일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던 작은 며느리가 쏟을 수도 있다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미리 예방하지 않은 너 탓이 제일 큰 거 아니니? 쓸데없이 불만을 왜 터뜨려? 네가 부족하니까 욕을 먹는 거지. 이게 왜 제 탓인 거죠? 동서가 실수로 넘어진 건데 어떻게 제가 잘못했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먹는 음식 준비하는 건데 당연히 동서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어머님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셔서
맨날 얼굴만 보시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어머님한테 좋은 말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욕먹을 짓을 해온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방금 하신 행동은 어머님이 잘못하셨어요. 제가 실수로 넘어진 건데 그걸 형님 탓으로 돌리시는 건 좀 억지스러워요. 제가 오늘 일이 늦게 끝나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손 거들어 주려고 했던 건데 이런 실수가 나와서 안 좋은 상황만 만들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부 제 탓이니 두 분 다 이제 그만하세요. 가족들끼리 얼굴 붉혀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네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까지 일을 하는 건 안 되는 거지. 집에서 맨날 놀고 먹고 하는 큰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니 나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괜히 이러겠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 이제 어머님 댁에 그만 올게요.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오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앞으로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는 귀한 딸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발길질을 당해보거나 뺨을 맞은 적은 없었다고요. 오늘 당한 일은 법적으로 고소하겠어요. 고소? 네가 나를 고소한다고? 한번 해봐라. 내가 무서워할 줄 아니? 어차피 법적으로 진행해봤자 일만 커지고 주변만 시끄러워지는 거지. 너한테 이득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네가 안 오면 나야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기만 하지. 저는 더 이상 시모와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곧장 방에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낸 뒤 아이들 옷까지 다 입힌 다음 잠깐 외출한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는데 때마침 현관문을 열며 서방님과 시부가 들어왔고 맨 마지막으로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와 아이들을 본 남편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집안 분위기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와 시모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서러움이 북받쳐 결국 눈물을 쏟아내면서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의 얼굴도 점점 사색이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손찌검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경악을 하며 거실로 뛰쳐 나갔습니다. 남편은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댁에 있어봤자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거실로 나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겠다고 화를 낸 뒤 저와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사건, 사고 없이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며 기복 없는 삶을 보내오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가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모의 주머니도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동서가 시부모님의 용돈을 올려드렸지만 반대로 저희 집은 남편만 일을 하고 저는 집안일과 육아만 하다 보니 용돈을 드리는 금액에 변화가 없게 되면서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고 계셨죠. 맞벌이도 어느 정도는 상황이 맞아야 하는 건데 제가 집에서 놀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만 셋이고 동선에는 아이를 가지는 것보단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는 상황 자체가 달랐어요. 동선에 왜 앞가림만 하면 되니 돈 나갈 것도 많지 않지만 저희 식구는 총 5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 남편의 월급으로 시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시모의 불만은 저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었죠. 이런 생활들이 유지가 되오면서 결국엔 서로가 느끼는 안 좋은 감정들이 터지게 된 거였고 한동안 얼굴까지 안 보게 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몇 달 동안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연락이 오지도 않았지만 저 또한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달 시부모님께 드렸던 용돈까지 끊어버렸죠. 동서한테 받는 돈이 있으니 저희가 드리는 용돈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했던 게 시모에게 문자 한 통을 받는 순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도 돈은 제때에 보내라는 문자였죠. 어이가 없어서 답장조차 안 하고 있자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는다고 시모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쉬지 않고 연락을 해대니 짜증이 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저는 연락 끊고 지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용돈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는 못 해드리겠는데요. 그게 네 돈이냐? 내 아들 돈이지? 너한테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아들한테 받는 용돈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왜 네가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니?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있고 그이도 동의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돈 안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연락도 주지 마세요. 그동안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끊어버리면 우리 생활은 어쩌라는 거니?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서로 좋게 풀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꽁에 있을 건데? 내가 발길질하고 뺨 한 대 톡 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뺨 한 대 때린 게 지금 별거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아직까지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으신 거죠? 확실하게 알겠어요. 아마 평생 동안 얼굴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고 그이한테도 방금 저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해 드릴게요. 그냥 갈 때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시모는 용돈까지 끊었다고 저에게 화를 내시는데 더는 듣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어버린 뒤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남편한테도 전화가 갔었는지 퇴근하자마자 시모에게 연락받은 거 없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줬었죠. 남편은 시모에게 1원 한 푼도 주지 말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에게 했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시모는 더욱더 거세게 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시모와 연락을 끊고 지낸 지 6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저희 부부는 현재의 삶에 적응해서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부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모와 연락을 끊은 거지. 시부와는 지속적으로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죠. 시부는 시댁에 오기 싫겠지만 직접 와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와서 얘기하자고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겼는지 저희가 시댁에 와주길 바라고 계셨어요. 제 의견을 물어본 남편도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시댁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저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내키지 않았지만 전화통화로는 상황 전달이 힘들 것 같다는 시부의 말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시댁에 도착한 저희 부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로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장면은 저희 부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오열을 하면서 동서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 저희는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었죠.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잖니. 나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네가 기분이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당연히 화가 풀리지 않죠.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는데 제가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 책임지세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단다.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고 단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었다. 어딜 일어나서 다가와. 당장 무릎 꿇지 못해? 이 여편네가 천지분간 못하고 왜 자꾸 다가오려는 건데? 나는 당신이 소름 끼치게 싫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마음 편히 두 벌 뻗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 나는 그동안 온갖 서러움은 다 겪고 살아왔었는데 딸 자식 버리니까 마음이 편했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도망쳤었다며. 내가 설마 해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이게 99% 일치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지만 당신이랑 내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그런 의문을 계속 떨쳐낼 수가 없었어. 호두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에 나는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 그러다 보니 당신을 계속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고 어딘가 모르게 닮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혹시 나를 버린 엄마가 아닌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99%가 웬 말이야? 나를 버린 사람을 그동안 시어머니로 모시고 있었잖아.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질 건데? 고아원에 버릴 거면 낳지를 말던가. 내가 당신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만도 소름 끼치게 싫은데 당신은 나를 버릴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나처럼 치를 떨며 버리고 도망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 편히 살고 있었을 테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살아왔던 고아원에 찾아오기라도 했었으면 충분히 만날 수가 있었어.
나는 성인이 될 때까지 내 엄마가 돌아와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끝내는 오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웠다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입이 10개라도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나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 나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순간 잠적을 해버렸고 부모님께서는 그런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건 태어난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와야지만 부모님이 다시 받아준다고 하셨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단다. 나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당신을 조금도 이해하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자식을 버려? 내가 당신이었으면 입에 풀칠을 못해도 악착같이 데리고 살았을 거야. 같이 세상을 떠나게 돼도 무조건 옆에 붙어 있었을 거라고. 내가 딸이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고아원에 버렸겠지. 당신은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해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희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시모의 딸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시모가 동서를 갓난 아기 때 고아원에 두고 왔었다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죠. 남편은 동서의 말이 사실이냐고 시모에게 다시 되물었고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열을 하면서 동서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서는 유전자 검사일치 용지를 시모에게 던져버리고 시댁을 뛰쳐나갔고 시모는 땅이 꺼져라 눈물을 쏟아내셨죠. 서방님은 동서의 뒤를 급하게 따라갔고 시부와 저희 부부만 남겨진 상태에서 시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시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무서울 만큼 시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속이고 살아왔었으니 시부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간 시부가 서류 봉투 하나를 시모에게 툭 던졌고 고개를 들며 시부를 바라보던 시모는 바닥에 있던 서류 봉투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잠시 뒤 시모의 손이 덜덜 떨려오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시부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시모가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아 확인을 하게 되었고 잠시 뒤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넋이 나간 상태로 시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남편의 손에 들려있는 서류를 저도 확인을 하는 순간 시모가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을 숨기며 살아왔었다는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집 밖으로 뛰쳐나간 서방님은 시부의 친자식이 아니었어요.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서류였고 그동안 시모는 시부를 속인 채 서방님을 몰래 키우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해명해 달라고 하자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벌벌 떠는 몸으로 시부와 남편한테 미안하다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털어놓으셨어요.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아주 잠깐 실수를 했었는데 그게 임신이 될 줄 몰랐었어.
당신이 일주일 정도 출장을 떠났을 때 아주 잠깐 한눈 판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하필 임신이 됐던 거야. 그런데 나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이인지 아니면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의 아이인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일단 낳고 보자 식이었어. 확률은 50대 50이잖아. 그렇게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당신이 너무 좋아하길래 나도 태어난 아이가 당신 아이일 것 같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막내가 당신이랑 안 닮았다는 말을 계속 듣게 되니까 그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막내를 자기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키웠었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안 닮았다는 말도 더는 들리지 않다 보니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었어. 나는 유전자 검사 같은 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그런 게 가정을 깨버릴 것 같아 두려웠던 거지. 그런데 당신이 나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을지는 정말 몰랐네. 나도 얼마 전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던 거야. 당신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나랑 막내가 안 닮았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었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스트레스로 왔었는지 확실하게 내 두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 결국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거지.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유전자 불일치로 나오더라. 그동안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걸 주고 키웠었는데 내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당신한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지. 40년 가까이 모르고 살아왔던 거잖아.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당신이 버린 친딸이었다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혼자 속으로 앓고 있을 필요가 없겠더라고. 정말 다행인 건 큰아들은 나와 유전자가 일치하지만 막내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알기라도 하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텐데 당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집에까지 끌어들였다는 건데 그동안 나 몰래 그런 행동을 몇 번이나 더 했다는 거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진실로 느껴지지 않아. 분명 숨기고 있는 게 훨씬 더 많겠지.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아빠,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뇨. 저랑 장난하시는 거죠? 엄마, 말 좀 해봐요. 아빠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시동생이 집으로 다시 들어온 줄 전혀 몰랐던 저희는 모든 걸 다 듣고 있었는지 갑자기 나타나 가족 모두 순간 깜짝 놀라게 되었고 제 손에 들려있던 유전자 검사 서류를 빼서 들더니 잠시 뒤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리다가 아빠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냐고 분노를 하면서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견디기 힘들어하던 시동생은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동서가 친딸인데다가 고아원에 버린 것도 충격이었는데 시동생까지 시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한순간에 시댁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고 시부는 그날 이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모와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울며 불며 매달려 보기도 하고 동서와 시동생에게 연락을 취해 용서를 구했지만 누구 하나 시모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까지 시모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는지 일절 만나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갈 데 없이 혼자가 되어버린 시모는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상당히 지쳐 보이고 괴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시모를 보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만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드렸습니다. 내가 요 며칠 동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일을 겪어서 너한테 사과할 겨를이 없었다. 그때 너한테 막대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 와서 너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많이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없겠니?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나 하나로는 역부족이라 네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어느 정도 설득이 가능하지 않겠니? 내 나이가 몇인데 앞으로 혼자 살라는 거야.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지. 혼자 지내면 고독사로 세상 떠날지 모른다. 과거에 너한테 했던 모진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니 나를 한 번만 도와줄 수 있겠니? 네가 우리 가족들 좀 설득시켜주면 안 될까? 이대로 이혼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건 아니지. 내 손으로 내 뺨을 치마. 네가 화가 풀릴 때까지 내 손으로 내 뺨을 칠 테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라. 시모는 동서가 숭늉을 쏟았을 때 제 뺨을 올려 쳤었는데 그때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며 제가 보는 앞에서 용서를 구하더니 본인 손으로 본인의 뺨을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의 편에서 도와주길 간절히 바라고 계셨죠.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의 얼굴을 손으로 치는데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시모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저를 막대했겠죠. 아무 말 없이 시모의 모습을 바라본 저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가족들을 설득시킬 자신도 없다며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걸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한마디 한 뒤에 조용히 문을 닫아 버렸어요. 지금 현재 시모는 본인 친딸에게 찾아가 매일같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죠. 시부에게도 한 번만 봐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끝내 이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유지했던 시모의 삶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남편과 저도 시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컸었는지 현재 일절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의 잘못된 과거의 행동들이 이제야 밝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두에게 상처만 남아 버렸네요. 한순간에 혼자가 되어버린 시모는 매일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살아계시는 동안 용서받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죠. 남은 인생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며 살길 바랄 뿐이네요. 현재 시동생과 동서는 시모의 과거의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남매지간이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 부부는 시부와 왕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걱정이 많네요. 제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